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체험한다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보던 그네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한다거나 주주의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한다거나 등등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국가를 여행할 때는 다양한 이유를 꼽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긍정적인 동기로 시작했다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나라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들 중에는 태어나서 잠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에 범비에 걸려 귀국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스마트폰을 배꼽보다 살짝 위쪽에 두고 온몸을 45도 기울민 상태로 자기 덕살이야 접히든 말듯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180cm로 보이게 만드는 독특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이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소위 신세대라 일컬어지는 MZ세대는 누구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SNS에 게시하는 사진은 1000장 중에 한 장 건질지라도 젖먹던 노력을 다해 찍어야 하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많은 대상 중에서도 자신의 셀카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하죠. 그런데 셀카를 찍을 때 열의 9은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는 셀카의 성지가 있습니다.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화장실을 가든 화장실 조명은 대부분 밝고 화사한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생샷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연예인들만 활용하는 줄 알았던 반사판 효과를 볼 수 있어 가장 애용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즘 하프는 인증샷 찍으라며 일부러 화장실에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더 화사한 조명을 비치하는가 하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장소를 포토존으로 지정해두기도 합니다. 굳이 이런 하플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가면 여기가 진짜 화장실이 맞는가 싶을 만큼 호텔 화장실에 버금가는 화장실 퀄리티에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하루하루 쓸 수 없이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지만 화장실은 항상 정결을 유지합니다. 변기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곳도 없고 화장지가 부족해 낭패를 보는 일도 없으며 수도꼭지 주변에는 늘 비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휴게소의 여자 화장실에는 은은잔 조명 아래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파우더 톤을 설치해두기도 하죠. 정부 그리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아름다운 한장실 만들기 열풍이 분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쟁은 언제나 환명입니다. 몰래 이렇게 깔끔했었나?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물을 내리는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기 전에 197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에서는 푸세식이라 부르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러한 화장실을 두고 뒷간이라고 부르며 뒷간은 집에서 멀수록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위생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뒷간을 사용하던 시기 실수로 화장실에 빠져 똥독에 오르는 사고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이러한 사고를 액땜한다고 똥떡까지 만들어 먹기도 했었는데요. 한국도시통계의 변소 실태에 따르면 1971년까지 서울의 재래식 변소는 93%였고 1970년대 말까지는 60%를 차지했죠.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진국의 스탠더드에 부합하고자 즉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집린상으로 남게 될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정부 사원 및 노력을 투입한 결과 1988년 40% 그리고 1년 만인 1989년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재래식 화장실은 빠르게 현대식 화장실로 번하기 시작해 현재와 같은 화장실이 탄생한 건데요. 레미제리를과 장발장을 쓴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화장실의 역사가 곧 인간의 먹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백, 수천 년 이상 배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인간이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배번 활동이지만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을 유발하는 진원지로 전 세계인들이 끌머리를 앓았던 것입니다. 거리에 배설물들이 넘쳐나 하이엔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건 이미 잘 말려져 있죠. 화장실이 한 국가의 저신상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상식처럼 퍼지던 지난 2015년 시진핑은 중국 면번이 조선족을 시찰하다 농촌의 열막한 화장실을 보고는 당장 화장실 혁명을 실시하도록 명합니다. 즉 전국 각지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라는 의미 있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이 한마디 잔마디가 분명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될 것을 숙명처럼 여기는 중국의 지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중국 화장실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본에서는 국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두루 살피는
위대한 지도자를 연출하기 위한 선전공작의 일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지만 시진핑은 분명 조선족 자치구 농촌의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중국의 화장실은 온라인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충격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중국의 공중화장실에는 문이 없습니다. 심신의 만정이 극대화되었을 때야 비로소 속편히 배설활동을 잘 수 있지만 중국의 공중화장실은 공중확장실 단계, 공개적인 장소로 명성이 높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 중 중국의 시골 화장실을 틀르기라도 하면 비위생적인 것은 둘패치고라도 방금 전까지 옆자리에 앉아서 사랑을 속삭이던 이성과 얼굴을 마주봐야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 중국의 화장실에는 앞을 막아주는 문은커녕 옆 사람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도 공유해야 할 만큼 낮은 칸막이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시진핑의 화장실 혁명 발언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중국에서는 이제껏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특별한 주장실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중국 일간지 인민망은 중국 준안성에 새롭게 들어선 유리화장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곳이 유리화장실이라고 놀리는 이유는 화장실의 모든 칸과 바닥이 모두 반투명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화장실에서는 인매서 놀이를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화장실을 계획한 담당자는 다른 화장실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화장실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이 투명 화장실은 분명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그런데 이런 독특한 인테리어가 상당히 마음을 끌었던 것일까요? 5년 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지난 10월 4일 중국의 두조신문은 스란성 러산에 있는 세계 자스민 맥스포 공원의 남자 화장실 사진을 공개해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간망미는 돌패치고 벅조차 없는 화장실미였는데요. 도심 속에서도 자연 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불륜잔 취지의 디자인이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이 프라이빗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번기 칸이 문도 투명하게 만들어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이 모두 공개되는 아주 독특한 컨셉이 화장실이었습니다. 분명 시진핑이 말했던 화장실 혁명은 이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한편 중국의 충격적인 화장실 문화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5일 온라인에는 충격적인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광역버스에 똥 싸고 간 중년 남성이라는 글을 쓴 이는 버스기사였는데요. 글쓴 이는 선배 기사들한테 말로만 듣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라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승차해 서울역에서 내린 60대 중년 남성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대변을 보고 하차했다면서 충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르란 2,800원에는 분명 똥 치우는 값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면서 콜케갑과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알려지면서 중년 남성이 몰지각함과 비인간적인 처사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루면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그 남성은 분명 중국인일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중국을 방문해본 이들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목격하셨을 텐데요. 부모와 함께 길거리를 아장아장 걷는 어린 아이들의 못살림이 좀 특이잡니다. 중국의 어린 아이들은 특이하게도 카이당쿠라고 불리는 엉덩이 부분이 워낙에 뚫린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입는 것은 아닐 테고 아이 부모가 입힌 못이겠지만 왜 이런 옷을 입는 것인지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카이당쿠는 마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빨리 롤 일을 볼 수 있도록 고인된 중국만이 독특한 유아복입니다. 기저귀가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 등장한 옷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일부는 이 못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말아도 된다며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녀온 이틀은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기삼에서,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볼 일을 보는 아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민이 되었을 때는 어떤 습관을 갖게 될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중국인들의 야외 배변 활동이나 공공장소 배변 활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배변 활동이 비단 중국에서만 행해지는 행동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스웨덴의 잔 TV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스웨덴 뉴스라는 시사품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건물 밖에서 대번을 보면 안 된다면서 식당 테이블에 앉아 대번을 보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을 비하한다며 톨케갑을 표했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SNS에는 건설 현장이 감리를 담당하는 한 남성이 중국인들이 건설 현장 화장실에서 문을 뜯어놓았다면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는 문 없는 화장실이 익숙해서 그런지 화장실 가면 항상 뭐를 뜯어놓는다면서 조립해놓으면 다시 뜯고 조립해놓으면 또 뜯어놓는 무참반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용번을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파 문제는 아무 데서나 용번 활동을 보는 것이라며 지하 으슥한 곳에서 용번 보는 걸 들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도 말했죠. 물론 일부 중에 극히 입구에 몰상식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이 전인상은 화장실이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민정공항은 모든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몰렸지만 그 중에서도 화장실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고 하죠. 화장실을 깨끗하게 짓는다. 화장실을 예쁘게 꾸민다.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이는 등반 고수가 먼저 산꼭대기에 오른 다음 높으로 건축 자재를 매달아 올렸다고 하고요. 어떤 이는 기둥 사이에 사다리를 쳐서 올라갔다는 설이 있습니다. 봉우리 몸에 사다리를 둔 흔적처럼 크고 작은 구멍이 많이 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구멍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많고 일부만 인위적입니다. 게다가 실제 증거 또한 없기 때문에 상탑의 건설 방식은 지금까지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허베이성 청도시에 위치한 왕타산 풍경구는 청도시에서 가장 큰 자연경관구인데요. 이곳은 이미 기묘한 풍경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바로 30m가 넘는 상둥이 절벽에 탑이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탑은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미스터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충칭 오룡백마산 풍경구에 있는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2개의 대형 비행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행섬마다 6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이 섬에 올라서면 설비는 서서히 지상 52m 높이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흔들리면서 마치 공중에서 키스하는 것 같은데요. 툭 까놓고 말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건 아니건 이 모양새가 둘이 마치 웨이터 접시를 들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다음은 천자 호텔입니다. 허베이성 산허시에 위치한 호텔로 전동적인 복록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미 2011년 가장 큰 상형 건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이런 모습의 건물을 사람들이 묵을 수 있는 호텔이라 생각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 호텔의 스위트룸은 수성이 안고 있는 복숭아 안에 있다는데 어쨌든 간에 이걸 진짜 만들어내네. 이 빌딩은 폭포 빌딩, 말 그대로 빌딩에 폭포를 박아둔 건데요. 돈 주고도 피한다는 수맥을 빌딩에 심어버린 대륙의 클라스. 이 빌딩은 구이저우에 위치하고 있으며 폭포의 높이는 108m나 된다고 합니다. 이 인공 폭포의 수원은 지하수, 빗물 등을 회수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귀중한 수자원을 크게 절약했다며 찬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보이는 건물은 우리나라 장수곤산에 있습니다. 이 건물은 겹겹이 쌓여 있어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한때 각종 매체에 도배되기도 했죠. 그리고 집집마다 발코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티즌들 사이에 파쿠르 종결자와 도둑들이 길을 보충할 수 있겠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하나의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피라미드 한가운데 있는 집을 사면 창문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중국의 신기한 건축 방법과 건축물을 알아보았는데요. 날마다 늘어가는 중국 건축의 최신 공법과 기술을 사용하며 세계의 이목을 이끄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최고라는 가치관으로 외관보다는 내일을 단단히 하는 건축법이 존중받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호주의 레드백을 2년 앞당겨 납품할 것이다. 지난 4일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닷컴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호주 법인이 호주 육군의 레드백 IFV 소요를 충족하기 위한 단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7년에 시작해 2028년 말까지 최종 차량을 인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초기 물량은 한국에서 생산한 뒤 호주 현지 생산 시설이 완공되면 생산을 이어나간다는 것입니다. 당초 호주 현지에서 생산하면 2029년에 인도가 시작되는데 이전에 한국에서 먼저 생산해 2년이나 빨리 인도한다는 계획입니다. 하나는 폴란드나 루마니아에도 K9 자주포 등을 수출하기 위해 현지 생산을 제시했는데 빨리 받고 싶으면 한국에서 먼저 생산해 납품하겠다는 안을까지 제안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한국의 방산 기업들은 지금 현지 생산 플러스 빠른 납기를 무기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무기를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제안이기 때문에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을 긴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호주의 레드백을 2년이나 빨리 납품한다는 소식에 크게 동요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리투아니아입니다. 리투아니아는 최근 러시아와 바그너 그룹의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음에도 새로운 전차 도입에서 독일의 레오파드 EA8 전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레오파드 EA8은 빨라야 인도받는데 5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전력이 필요한 리투아니아에게는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리투아니아 군사령관은 태평하게 약 50대의 레오파드 전차를 받으면 2030년에 가서야 완전한 무장사단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레오파드 전차는 대당 160억 원이 넘는 가격에도 50대 생산에 5년이 걸리는 반면 한국의 K2 전차는 대당 80터부터 100억 원으로 3년 만에 180대 납품이 가능합니다. 이는 이미 계약한 지 1년도 안 돼 28대를 납품받은 폴란드가 입증해 주었고 또한 이번에 하나가 레드백을 2년이나 빨리 인도한다는 소식도 한국이 얼마나 빠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리투아니아에서는 당장 수년 내에 받을 수 있는 한국의 K2 전차를 샀어야 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리투아니아는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습니다. 리투아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러시아 칼리닝그라드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고 바그너 그룹이 들어가 있는 친러시아 국가 벨라루스와도 맞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바그너 용병 100여 명이 폴란드 국경과 리투아니아 사이에 약 100km 길이 국경지대 수바우키 회랑 인근으로 이동한 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수바우키 회랑은 나토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는데 만약 벨라루스 러시아군이 이곳을 점령하면 러시아 본토 벨라루스 칼리닝그라드를 잇는 육지 회랑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토 가입국인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과 폴란드 사이가 차단되게 됩니다. 러시아는 과거 기습적으로 크림반도를 점령한 방식으로 또다시 수바우키 회랑을 가져갈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벨라루스 정치 전문가 발레리 카르발레비치는 벨라루스와 바그너 용병들에게 리투아니아는 작은 나라이지만 폴란드는 심각한 상대라고 표현했습니다. 현재 바그너 용병은 벨라루스에 3,500명 정도가 있지만 앞으로 그곳으로 최대 10,000명 정도가 이동할 계획이라며 이것은 위험한 숫자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국경에서 국지 분쟁을 일으킬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른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 매체 부프로스트는 7일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만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다. 리투아니아 군대보다 훨씬 더 나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폴란드 내무부 부국장은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와 라트비아에도 위협이 된다고 상기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그너 그룹은 폴란드에 대한 침략을 수행하기에는 너무 작지만 이미 리투아니아 군대보다 훨씬 더 많다고 우려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1은 지난 5월에 리투아니아 군이 11,500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 군인이 5,200명, 자원봉사 군인이 3,800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폴란드 육군은 실제로 17만 명이 넘는다며 리투아니아 군은 만만하지만 폴란드는 바그너 그룹의 숫자로는 이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바그너 그룹은 분명 리투아니아 쪽을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당장 바그너 그룹이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국경을 노리고 있는데 리투아니아 내에서는 병력 수도 적은데 왜 폴란드처럼 바로 받아 전력화가 가능한 한국산 K2 전차를 샀어야 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매체 TV3 이튼 지난 5일 리투아니아가 왜 독일 전차를 선택했는지를 분석하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이 매체는 독일을 선택한 이유를 리투아니아 국방장관에게 묻자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자세히 설명했다며 그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국방장관은 먼저 한마디로 레오파드는 리투아니아의 작전 요구사항을 가장 잘 충족시키는 반면 미국과 한국의 탱크는 충족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충족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는 부분이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약 반년 동안 독일, 미국, 한국 전차를 평가했다는 다리우스 안타나이티스는 K2 전차는 한국과 폴란드 두 나라에서만 사용한다며 내가 아는 한 초속이 더 높은 나토 탄약은 K2 탱크 대포에서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차의 주요 장점으로 예비 부품이 사실상 지구 반대편이 아니라 국경 너머에 있으며 사실상 모든 나라와 소통이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K2 전차에 대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다리우스 안타나이티스의 주장과 달리 K2 전차는 나토 탄약과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동아시아 안보 전문가인 AB 에이브럼스는 지난 4월 한국 방위산업, 특히 육상 무기 생산은 여러 척도를 통해 평가해도 나토군 호환 장비를 생산하는 국가 중 가장 견고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FA-50 등을 도입하려는 이유, 바로 나토 장비와 호환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리투아니아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네토 포탄에 적합한지 많은 탱크를 사고 있니? 정확하게 말하면 K2 전차는 레퍼드와 동일한 발사체를 발사한다. 우리가 계약한 독일 탱크는 아마도 아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만드는 데 아마 5년 정도 걸릴 것입니다.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어떤 부품이 누락될지 등 그리고 독일 자체가 무장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생산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이미 여기에 쓴 것처럼 같은 폴란드인과 협력하여 한국에서 구매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리투아니아 근처에 서비스 센터를 열면 나는 그들이 훨씬 더 저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래라고 리투아니아에 독일 여단을 배치하는 대가로 약속되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기사에서 말미의 정치적 논리를 본다면서 리투아니아는 자국에 독일 여단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며 독일군이 오기로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독일군은 리투아니아에 4천여 명의 여단급 병력을 급파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이것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타국의 대규모 군대를 처음으로 상주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리투아니아가 독일산 전차를 계약한 것은 독일군이 주둔하는 조건으로 독일군 전차를 선택했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스스로의 힘으로 지키려는 폴란드에 비해 독일군에 의존하려는 리투아니아에서는 큰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일군이 리투아니아에 배치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텐데 푸틴과 바그너 그룹이 기다려주지 않을 수 있고 또한 배치된다고 해도 독일군의 전투력이 과거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충격적인 독일군의 상황을 알리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시 독일 공군 수송기 14대가 모두 하늘을 날 수 없는 상태였고 레오파드 2 전차 4대 중 9대만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또한 독일 공군의 주력 유로파이터 타이푼 128대 중 단지 4대만 쓸 수 있는 상태였고 쓸 수 있는 잠수함 6척 중 1척만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한때 독일은 서방 세계의 든든한 보류였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냉전이 끝나자 독일은 군비를 줄이고 무기들을 대거 팔아버렸습니다. 또한 징병제까지 폐지하자 독일의 상류층과 중산층들은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독일군은 젊은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금 독일군의 전력은 실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한국산 무기를 도입해 자신들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겠다는 폴란드 군과 독일 무기를 사주며 부실한 독일군에게 국경을 맡기는 리투아니아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만약 수바우키 회랑의 바그너 그룹이 기습을 한다면 일각에서는 리투아니아는 한국산 무기로 무장한 폴란드 군을 기다려야 할 상황이 연출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8일 폴란드에서 또 다시 경사스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에서 품질 검사를 마치고 분해되어 폴란드로 운송된 FA-50이 어느새 재조립되어 시험 비행까지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수출한 전투기가 유럽의 하늘을 가른 첫 번째 사례인데요. 감격스러운 소식에 한국에서도 물론 기뻐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그런 우리보다 더 기뻐하던 사람들은 바로 폴란드에 있었습니다. 폴란드는 이것으로 작년 한국과 계약한 K9 자주포, K2 전차 그리고 FA-50 경전투기까지 모두들 받아 본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추가 계약으로 구매한 천무다연장 로켓 역시 8월 초 도착 예정이니 며칠 남지 않았죠. 슬슬 공군도 한국 무기로 갈아탄 효과를 맛볼 차례인데 이미 앞서 도착해 있던 K9과 K2가 기대 이상의 성능을 뽐내며 폴란드인들을 대만족시킨 바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의 이런 기대감과 만족감을 더욱 높여주는 것이 있죠. 한국이 이미 한 차례 큰 성공을 거뒀음에도 결코 멈추지 않는 꾸준한 기술 개발입니다. 특히 최근 한국이 이룩한 또 한 단계의 큰 걸음은 폴란드가 구매한 전투기 기술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이 앞으로도 큰 이득을 가져다 줄 것임을 확신했다고 하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선 한국의 이런 성공이 유난히도 배 아픈 나라가 있었습니다. 쉽게 짐작할 수 있다시피 중국이죠. 중국은 한국이 개발했다는 기술이 하필이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도 불완전한 수준으로밖에 구현할 수 없었던 바로 그 기술이었기에 열등감이 완전히 폭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관영 매체 등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노골적인 질투를 드러냈습니다. 그 기술의 정체가 무엇이었기에 그러는 것인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28일 폴란드 매체 포털 오브로니는 폴란드에 도착한 FA-50기F에 대한 최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제작사 KA는 폴란드와 계약을 체결한 지 10개월여 만인 지난 21일 두 대의 FA-50GF를 인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FA-50 전투기 구매 계약 체결 후 최단 기간 출고로 역대 FA-50을 구매한 어떤 나라보다도 극진한 서비스에 폴란드 정부도 놀라움과 감사함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인도된 것이 6월 출고식을 마쳤던 바로 그 기체인데요. 한국에서의 테스트로 성능에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이 두 FA-50GF는 다시 분해되었습니다. 민간 화물기에 수납되어 배송되기 위함이었죠. 동체로부터 날개를 분리하고 흰색 포장재로 감싸인 FA-50GF가 화물기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 지난 7월 9일이었습니다. 이날 출발한 화물기가 폴란드에 도착해 FA-50GF를 최초로 내려놓은 날이 바로 7월 21일이었던 것입니다. KAI는 전투기가 배송되던 그 틈에도 전혀 쉬지 않았습니다. KAI는 FA-50 수출을 밀착 지원하기 위해 지난 19일 민스크 공군기지에 기지사무소를 열었습니다. 기지사무소는 바르샤바에 위치한 한국항공우주산업 현지 사무소와 소통하며 폴란드로 납품된 FA-50GF 48대에 대한 고객 기술 지원 업무를 전담합니다. 말하자면 AS 센터죠. 이들이 맡은 첫 업무가 바로 폴란드에 도착한 FA-50GF 1, 2호기를 대상으로 폴란드 공군의 수락 비행 및 납품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역된 지 불과 이틀 만에 FA-50GF 1호기는 순식간에 재조림을 마치고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8월 15일 거행되는 폴란드 육군의 날 퍼레이드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상당히 가쁜 스케줄임에도 현지 파견된 한국인들이 뚝딱 처리해준 것입니다. 도착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국가 행사에 동원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든다는 것은 폴란드 매체가 보기에도 엄청나게 서두르는 스케줄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FA-50의 분해 조립이라면 이골이 나 있죠. 특히 블랙 이글스 특수비행팀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근처 가까운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면 일상적으로 분해해서 수송했기 때문에 재조립 역시 특별히 힘들 것이 없었습니다. 폴란드 매체에 따르면 FA-50GF 두 대 모두가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마인스크 마조비에츠키의 제23전술 항공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습니다. FA-50GF는 제23전술 항공기지에서 이륙한 후 폴란드 북동부 오스트루프 마조비에츠카와 원자에서 여러 차례 공중 기동을 수행한 후 다음 기지로 돌아왔습니다. 해당 매체가 항공기 트랜스폰더를 추적하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착한 것이었는데요. 추적한 궤적을 통해 짐작건대 폴란드가 FA-50에 원하는 바로 그 임무, 순찰에 집중한 테스트를 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이번 시험 비행에선 아직 폴란드 파일럿이 탑승하지는 않았고 KAI에서 파견한 한국인 파일럿이 조종을 맡았다고 하네요. 이제부터 폴란드는 본격적으로 이 FA-50을 이용해서 공군 전력을 현대화하게 되는데요. 당장 초도 물량 도착과 동시에 노후 미그기를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여해버리는 등 의욕이 흘러넘치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는 한국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바탕이 되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인데요. 당장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공여한 미그 29만 해도 너무 많아서 이대로 놔두면 항공여단 한 개가 훈련할 전투기가 없어 통째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이는 순전히 한국이 납기를 완벽하게 맞춰줄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한국이 그만한 매출을 올리고도 더욱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는 데다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폴란드가 수령한 FA50GF도 현재 상태 스펙은 연 FA50 대비 크게 나을 것이 별로 없지만 추후 FA50P 인도되기 시작하면 해당 사양으로 업그레이드 받을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국은 이미 판매한 무기를 대상으로도 지속적인 애프터 케어를 제공하는데 그 과정에서 점점 타 국가들이 선뜻 제공하지 않는 최첨단 기술까지 한국이 손에 넣고 있으며 구매국들은 그 수혜를 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FA50PL 역시 한국이 FA50에다 지속적인 개량을 가하다 보니 동체급에서는 견줄 상대가 아예 없고 한 체급이인 F16에 비견되기까지 하는 압도적인 성능을 갖게 되어 버렸죠. 최근에는 한국이 또한 단계 기술적 장벽을 넘어서려 하고 있어서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한국산 전투기의 가장 큰 한계점으로 지적받던,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넘을 수가 없었던 엔진의 벽을 한국이 넘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FA50은 물론이고 현재 개발 중인 KF21 역시 다른 부품은 몰라도 엔진만큼은 어떻게 하지 못해서 미국제를 수입해 쓰고 있습니다. 미국제 엔진의 성능이 그야말로 압도적인데다가 그걸 하루아침에 따라잡기에는 한국의 엔진 기술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포기할 한국이 아니죠. 엔진 기술력의 핵심을 차지하는 것은 고열고함의 극한 환경을 견디는 부품 원재료 자체의 완성도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론적으로는 압도적인 추력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도 부품이 먼저 못 버티고 망가지고 맙니다. 한국은 이미 꽤 오래도록 엔진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술력의 한국도 재료공학을 성숙시키는 것만큼은 앞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들여서 최근에 와서야 그 결실을 수 있었는데요. 7월달 들어 두 가지나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지난 7월 4일 한국재료연구원이 개발한 복합 가스터빈용 티타늄 압축기 블레이드입니다. 쉽게 말하면 엔진 안에서 돌아가는 터빈의 날이죠. 가스터빈의 경우 터빈의 날이 연료가 타면서 내는 고열과 고압을 날 것 그대로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 들어가는 그 어느 부품보다도 튼튼한 재료를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티타늄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티타늄의 가공이 정말 엄청나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티타늄 덩어리에다가 성인 남성이 하루 종일 톱질을 해도 깊이 1cm의 홈조차 낼 수 없을 정도죠. 엔진 터빈에 사용되는 날 역시 재료 자체로 일반적인 티타늄과는 다를 뿐더러 일상적으로 고온 고압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내구성을 유지해야만 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장벽이 높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으로 엔진 출력, 엔진 수명, 에너지 효율 등 다양한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고성능 엔진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관문 중 하나가 바로 티타늄 블레이드입니다. 연구팀은 소재에서 부품에 이르는 공정 전반에 걸쳐 국내 보유 인프라만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진공용해 해석, 가공열 처리 공정 설계를 수행했고 각 공정 제품의 기계적 화학적 평가를 통해 국산 티타늄 블레이드의 신뢰성 확보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다름 아닌 중국에게 아주 질투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미국 기술을 빼오면서 전투기 기술을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시킨 중국이 알까지도 제대로 베껴오질 못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엔진. 그 중에서도 터빈 블레이드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전투기의 저열한 엔진 성능은 터빈 블레이드 재료의 취약성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속도로 마모가 진행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엔진 수명과 추력을 크게 낮추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기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베껴옴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지만 재료공학의 성숙도만큼은 편법으로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성실한 연구로 중국에 비하면 월등하게 빠른 속도로 먼저 앞서 나가니 속이 뒤틀릴 수밖에요. 그래서 중국은 틈만 나면 관영 매체들 동원해 한국의 전투기, 그 중에서도 주로 FA50을 꼬집으며 눈에 훤히 보이는 질투들 하고는 합니다. 한국이 맺은 또 다른 결실은 엔진 내외장재로 쓰이는 소재입니다. 지난 7월 26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현재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전투기 엔진용 특수 소재 인코넬 718 합금의 국산화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티타늄 터빈 날만큼은 아니지만 인코넬 718 역시 일상적으로 1500도의 고열을 견딜 수 있어 엔진 내외장재의 주재료로 쓰이고 있죠. 국가 준도 기술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티타늄 블레이드 기술과 마찬가지로 추후 3년 내로 제조 전 과정을 국산화하고 덤으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공정의 국산화로 바로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하나는 이미 인코넬 718의 제조 자체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이 끊임없이 개발하는 신기술은 기술 성숙도가 검증되면 지체 없이 방산 분야에 응용되곤 하는데요.
한국 무기를 구매하는 국가들이 큰 기대를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이 이런 식으로 점차 최첨단의 영역에 다가서면 자신들이 구매한 한국 무기에 이 기술들이 응용되어 당초 구매하면서 기대했던 효용을 아득하게 뛰어넘어주기 때문입니다. 과연 수년 후의 한국 방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연구개발을 멈추지 않는 한국이라면 불과 한두 해만으로도 한국 방산은 몰라보게 발전한 모습일지 모릅니다.